공과 방망이 대신 펜을 든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 유쾌한 입담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던진다. 스타토크 견제부입니다. 자, 어느덧 또 6월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른데 이 녹화 시점으로부터 정확히 약 한 1년 정도 뒤인 6월 1일, 2022년 6월 1일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사적인 영역이라 방송에서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제 음력 생일입니다. 네. 다행스러운 거는 그날 제가 생일을 안 치르고 집에서는 항상 양력 생일을 치른다는 거. 그때 축하받아야 할 사람들은 따로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지방선거가 있는 날이죠. 그렇죠. 딱 1년 뒤죠. 두 분은 뭐 선거를 사실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뭐 대통령 선거는 좋습니다. 근데 다만 총선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지방선거를 너무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후보들을 너무 따라다녀야 돼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한 두세 달 정도 전부터. 근데 두 분은 어떠세요? 재밌어요, 저는. 그러니까 뭐 재미로 얘기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저는 뭐 환희, 박진감, 그리고 뭐 생동감, 그리고 제가 이제 평소에 기사 썼던 것들이 공약으로 이어진 그런 모습들. 저는 뭐 이렇게 벅찬데요. 뭐 재밌어요, 저는 그런 분위기들이. 아마도 내년에는 더 따라다녀야 될 거예요. 왜요? 지금 선거구 정수가 그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16석에 비례 2석인데 그렇죠. 뭐 그렇게 따졌을 때 이제 주요 정당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다음에 그 정의당까지 했을 때 3명으로만 해도 54명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시장 교육감까지 하면 60명 일단 넘는다고 봤었는데 내년에는 선거구가 16석에서 19석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 전망이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아마 더 늘어나겠죠. 사실 지방선거의 꽃이라 함은 누가 뭐라 해도 광역자치단체장이나 뭐 자치단체장 선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어디에 더 무게감이 있습니까? 인원수는 국회의원이 300명으로서 많지만 당연히 대통령 선거에 더 관심이 클 수밖에 없듯이 단체장 선거, 지방선거의 단체장 선거와 지방의회 의원과의 어떤 경중에 있어서는 당연히 자치단체장에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고요. 뭐 2022년에도 뭐 마찬가지로 뭐 그런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단체장 선거 중에 어디 단체장이 그래도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가 될 것 같으세요? 이상적으로는 세종시를 말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무래도 서울이 아무래도 집중이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인구 자체가 몰려 있고 서울이랑 경기, 뭐 수도권 쪽에 아무래도 좀 되고 거대 광역인 뭐 부산이라든지 저는 뭐 그래도 세종시다. 국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행정수도 완성에 그 역사를 쓰는 일을 맡아서 해야 될 인물이 세종시장이기 때문에 또 세종시 의원들이기 때문에 저는 세종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지난 2018년도 선거를 뭐 잠깐 이제 회상을 한번 해보면 지금의 이제 이춘희 세종시장이나 아니면 또 최규진 세종시 교육감이나 당시에는 뭐 좀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굉장히 좀 이전 선거와는 좀 다른 그런 선거 분위기가 좀 연출되면서 비교적 쉽게 좀 당선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좀 가져보기도 하는데 내년 정도의 선거 분위기도 뭐 그렇게 분위기가 이어질 거로 보십니까? 아니면 좀 달라질 거라고 보십니까? 지난 선거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또 회상을 해보면 더불어민주당의 독식 구조였죠. 그렇죠. 그래서 뭐 당시 선거가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뒤에 선거가 치러졌어요. 그래서 당시에 출범을 하면서 정부 여당이 민주당이 되고 민주당에서 대통령까지 배출하고 총선까지 승리를 거두면서 적폐청산 그리고 경제민주화 태동을 기대했고 그러면서 지지율이 막 상승을 했어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북미회담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까지 맞물리면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률 지지율이 60%까지. 근데 지금 상황이 달라졌죠. 상황이 너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악재가 있는데 야당 측에서 조금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커졌다. 그래서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 이거를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대선 이후 1년이라고 이제 이승훈 기자가 얘기했듯이 임기 초반에 그런 어떤 긍정적인 분위기가 그대로 지방선거로 이렇게 이어졌던 상황이었다고 좀 보여지는데 내년 대선 같은 경우에는 바로 3개월 후에 그 또 지선이 다가오고 있는 과정에서 대통령에 대한 그 정부에 대한 어떤 평가를 내리면서 그게 선거로 이어지기에는 조금 부족한 시간이라고 좀 보여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올해를 강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 부동산, 그다음에 20대, 30대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어떤 투자에 대한 부분에서 경제적인 어떤 절망감 그리고 뭔가 이율배반적인 정책은 규제를 하고 있지만
또 공직자들은 뒤에서 뭐 투기를 하는 뭐 이런 모습들이 비춰진 것들을 어떻게 좀 바로잡느냐. 지방으로 봤을 때는 지방이 소멸이 되고 있는데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수도권의 거대 기득권 세력을 뚫지 못하고 더 오히려 수도권 과밀이 고착화되는 현상이 지금 그렇죠. 지속되고 있는 과정에서 남은 숙제를 1년 동안 또 어떻게 또 해결하고 그다음에 다음 정부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비전과 실행력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겹쳐지면서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3개월 뒤에 지방선거잖아요. 대선 그렇죠, 뒤에. 그렇죠. 대선의 영향을 분명히 받을 거예요. 요동칠 수 있고. 그렇죠. 어느 당이 이제 정부 여당으로 이제 등극을 하느냐. 분명히 요동칠 거예요. 이 분위기를 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호재들을 어떤 새로운 호재들을 내놓느냐. 그리고 또 국민의힘은 또 이 호재를 어떻게 받아서 또 다른 큰 호재를 내놓느냐. 요 대선 과정에 대선 정국에 진입했을 때 어떤 호재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뭐 대선 그 결과, 지방선거 결과까지 쭉 가지 않을까. 흔히 이제 정치는 또 생물이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정확히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 뭐 정확하게 예상을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오늘 이 시간은 1년 앞으로 다가온 세종시장 또 그리고 세종시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 또 현재 분위기, 이슈 또 그리고 현재 물망이 오르고 있는 예상 후보군에 대한 이야기까지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가 뭐 이 말씀은 안 하시거든요. 그렇죠. 또 나가 이 말씀도 못 하세요. 왜냐면 정치인들은 뭐 1년 전에부터 미리 이렇게 지금 현직에 있기 때문에 어떤 공식적인 어떤 출마 의사를 밝힐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외부에서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대표적인 주요 관전 포인트, 아까 뭐 행복청장 간의 뭐 대결, 뭐 여러 가지 이제 언급은 됐습니다만 눈여겨봐야 될 관전 포인트는 뭐가 있는지. 이야기 순서는 먼저 현 시정이 좀 어떤지 한번 살펴보고 또 예상되는 후보군에 대한 이야기 또 그리고 예상되는 그런 이슈들까지 한번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최근 지방선거를 한 1년 정도 앞두고 한국 매니페스토 운동본부에서 하나 재밌는 보고서를 하나 내놨어요. 뭐냐면 전국 시도지사와 교육감에 대한 공약 이행 현황 이런 평가 결과 보고서를 좀 내놨는데 일단 이게 뭐죠? 어떤 보고서죠, 이게? 매니페스토는 어떤 과거의 잘못된 뭐 행적이라든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들을 바로잡고 앞으로 미래에는 이런 계획들을 실행을 해서 어떤 좋은 성과를 내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약속이라는 그렇죠. 어떤 어원을 갖고 있는데 지난 그 선거 때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각 후보 진영에 문서를 보냅니다. 네.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공약이 어떤 공약들이 몇 개가 있고 이 공약들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몇 년까지 어떤 예산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그거를 이제 회신을 받도록 하는데 대부분의 후보들이 그걸 작성해서 제출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지방선거 직전 시점 요번에는 이제 2020년 말까지의 평가를 통해 가지고 각 후보들이 낸 공약들이 몇 개가 되고 그 중에서 재정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되고 또 실행한 공약과 미실행한 공약, 뭐 폐기한 공약들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공표를 함으로써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평가의 하나의 지표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공약이 시민들, 국민들 저 이거 하겠습니다. 네. 뭐 살기 좋게 이런 것도 건설하고 그렇죠. 이런 것도 많이 약속이에요. 내놓죠. 쉽게 말하는 게. 그래서 이런 공약들이 시정 현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 공약이 우리 공무원들의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 일이 돼버리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하고 밀접하게 접촉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잘했나 요걸 이제 평가하는 게 또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하는 일들이고 이번에 발표한 결과들이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승훈 기자가 저 개인적으로 저한테 담배를 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언제요? 약속만 했지. 그렇지. 8가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거든요. 그렇죠. 이런 그렇지, 뭘 것들은 이제 헛공약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어찌됐든 이제 관심은 세종시장 선거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가 이제 앞서 살짝 간략하게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 세종시장 같은 경우는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내놓은 보고서에 상위 등급 명단에는 들어있지 않네요. 대구, 인천, 광주, 뭐 경기 이런 쪽들이 80점 이상인가요? 그래서 SA 등급이라고 좀 최고 등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세종시는 좀 아랫부분인데 뭐 낙제 정도예요? 낙제라고 뭐 표현하기는 뭐 잠시 후에 뭐 그런 이유들을 말씀드리겠지만 시장에 내놓은 공약 중에서 많이 지켜진 부분이 없다, 뭐 약속을 못 지켰다 이런 뜻으로 뭐 받아들일 수 있는데 재정계획 총계 같은 경우도 한 10조 정도 돼요. 한 10조? 네, 10조 정도 돼요. 근데 이제 대전 같은 경우는 2조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세종시가 10조 정도로 늘어난 거는 네. 뭐 어떤 뭐 국책 사업이나 어떤 정부 일을 좀 같이 이제 뭐 협동으로 하고 있는 이유 때문에 좀 늘어난 부분도 있는데 그 중에 또 뭐 정부 지원이 부족해서인지 몰라도 재정 확보율이 또 1조밖에 안 돼요. 10조 중에 1조밖에 예, 1조 4천억 정도, 한 13% 정도 되는데 이런저런 면에서
조금 공약 이행률이 좀 낮다. 그래서 좀 저평가됐다. 덧붙이자고 하면은 인근에 있는 충북도라든가 대전은 공약 이행 완료 뭐 이런 분야부터 해서 목표 달성률에 있어서 SA 등급에 좀 올랐던 부분이 있었고 예. 전체적으로 충청권, 세종시를 포함한 이제 충청권 4개 시도가 주민소통 분야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점수가 낮은 것으로 이렇게 좀 나타나고 그 웹소통이라고 하잖아요.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예. 부분들은 뭐 이건 전국적으로도 워낙 요즘 온라인 시대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다라는 평가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재정 부분에 있어서 재정 확보율이 너무 낮으니까 그렇죠. 대전 같은 경우는 57% 넘었고 충남도 57%가 넘었어요. 확보율이 말씀하신 그렇죠, 거죠? 그렇죠. 재정 확보율이. 근데 왜 세종은 13%밖에 안 되냐? 너무 공약을 남발했냐? 이렇게만 볼 수도 있는 건데 이승훈 기자 언급했듯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서울 세종 고속도로, 서울 세종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이제 국책 사업으로 되는 것들인데 예. 2024년을 완공으로 목표. 그러니까 임기 내에 완공되지 않는 사업들, 뭐 국회 세종 의사당 설치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국회법 개정안이 올해 통과된다 하더라도 당장 뭐 예산이 갑자기 확 반영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고 2027년까지 멀리 내다봐야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걸 감안하면 무조건 13%라는 부분이 무조건 뭐 낙제점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외형상 지표로는 상당히 낮은 상황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히 속내는 살펴봐야 돼요. 네. 왜냐하면 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로 공약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국회의사당 세종 설치는 정부가 할 일이에요. 세종시가 할 일이 아니에요. 세종시는 국회의사당 세종 설치 확정까지만 하면 돼요. 아니면 국회법 개정안 통과. 뭐 그것도 국회가 할 일이지만 건립까지는 정부가 할 일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까지 다 들어가 버렸다. 그리고 국회 세종의사당 제2경부고속도로 이것도 국가가 할 일인데 그 우리 재정에 세종시 재정에 담았고 공약에 담았단 말이에요. 세종시장 같은 경우는 정부하고 행복청 그리고 국회하고 같이 하는 업무들이 많아요. 대전, 뭐 충남, 충북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의 뭐라 그래 퀄리티 자체가 좀 뭐 일이 크죠. 범주가 범주가 크고 그래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세종시가 좀 공약을 좀 수정하는 업무를 아마 내달 중이나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올해보다는 공약 이행률이 좀 높지 않을까. 그리고 또 국회 세종의사당 뭐 설계비도 집행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재정 소요가 큰 그런 사업들 아까 예시도 들었지만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그렇죠. 국책 사업이죠. 이것도 예비 타당성 그 사업으로 이제 지난해 선정이 돼서 2027년까지 사업이고 이 부분도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6월 말에 이제 정부에서 최종 확정하는 4차 국가철도망 계획. 그러니까 대전 반석에서 세종까지 조치원까지 이어지는 뭐 이런 그 그림인데요. 그 과정에서 이 사업만 정부 세종성사까지만 광역철도를 연결하는데 1조 원대 사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아직 그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뭐 확정이 돼서 6월 말에 확정이 되면 뭐 가시화하는 단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나쁜 평가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리고 그게 다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들어간 거죠. 그럼 이제 전체적인 공약 이행 현황을 한번 짧게 짚어보도록 할 텐데 자료를 보니까 민선 7기 세종시장의 공약이 한 145개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네요. 어떻게 지금 뭐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되고 있죠? 단순 지표로 얘기하면 145개 중에서 30개가 완료됐고요. 52개는 공약을 이행을 했는데 조금 더 추진할 부분이 있어서 재추진, 계속 추진이라고 하는 것이 52개.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아직 완료는 안 됐지만, 아직 이행은 안 됐지만 정상 추진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국회 세종의사당이 정상 추진이 되고 있다. 이거는 뭐 물론 그 판단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그렇죠.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147억 원이라고 하는 설계비가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정상 추진되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이 60개가 되고 일부 추진되고 있는 것들이 2개가 있고 폐기가 하나 된. 폐기가 하나. 뭐 예를 들면 그거예요. 뭐예요? 폐기는 게? 청렴 계약 옴부즈만 제도도 그게 폐기된 거예요? 네네네. 뭐 조금 이건 뭐 예산이 드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요. 뭐 힘든 건 아닌 것 왜 폐기가 같은데. 되는지 정확하게 저도 이제 확인을 못 해봤는데 이게 어떤 선언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제도가 아마 겹치지 않을까, 겹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3기 세종시정의 선거 슬로건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아니겠어요? 결국에는 뭐 떨어뜨려서 보면은 시민주권 특별자치 이제 하나하고 또 행정수도 완성 이 두 가지로 이제 크게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가지만 한번 짧게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이 두 가지 공약 사업 어떻게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두 분은 혹시 보세요? 한 가지씩 말씀드릴까요? 두 가지 다 말할까요? 뭐 서로 주고 받을까요? 이렇게. 그래요? 네. 그럼 제가 시민주권 특별자치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자치분권 상징도시로서 시민주권, 시민에게 주권을 돌려준다. 특별한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도시다. 시민주권, 자치분권, 지방분권, 뭐 거기다가 이제 주민자치 대표적인 도시다. 이거를 이제 야심차게 앞에 슬로건을 달았는데 그 자체에 높습니다. 점수. 그리고 의사결정에 시민의견을 반영시킨다. 그런 형식적인 논리로 봤을 때 만점이에요. 그리고 자치분권 특별회계라고 시민들이 직접 뭐 사업을 구상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시에서 뭐 예산을 이제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그렇죠.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시민들이 사업을 직접 진행하는 이런 것도 이제 전국에서 최초로 대전 대덕구가 지금 이제 세종시를 쫓아서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런 부분에서는 좋아요. 그 세종시법에도 자치분권 같은 것들 법안을 아직 처리는 안 됐지만 담아놨다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 시민주권 특별자치를 표방하고 있는 다음 그리고 그 전 한번 어떤 게 달라졌나 한번 피부로 달라진 게 있나 그리고 시민들이 어떤 것들이 달라졌나 그거를 봤을 때는 좀 아직은 좀 점수를 높게 줄 수는 없다. 겉으로 표면은 점수를 높게 주지만 속내를 비집고 들어가서 이렇게 봤을 때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없다. 새로운 시도들은 많았어요. 뭐 읍면동 직선제, 읍면동장 직선제, 예. 시도들은 좋았는데 그게 시민들에게 직접 체감되는 매니페스토 평가에서 주민소통 분야가 충청권 4개시가 전반적으로 미진했다는 평가가 세종시도 자유로울 수는 없거든요. 거기에 보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온라인이 워낙 그 발달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 소통이 또 강조가 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뭐 전자투표라든지 뭔가 새로운 시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충분한 소재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적극적으로 융합시켜서 그 결합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분명히 있고 기사를 쓰는 입장에서는 뭐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시도는 했다라는 평가는 하지만 체감되기는 참으로 어려웠던 지난 시간이 아니었나. 비슷한 의견이네요. 예, 이어서 이제 행정수도 완성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가다 보면 이 부분도 결국은 완성이라는 것은 진행령을 항상 전제로 깔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종시의 완성기 자체가 2030년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는 과정인 건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좀 단순하게 보고 싶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이전에 국회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돼요. 그 부분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점수는 상당히 높게 줄 수 있겠지만 이것이 또다시 정치 논리에 의해서 내년 대선에 뭐 벌써부터 개헌론이 또 나와요. 개헌론과 같이 묶어서 가자라는 뭐 세트로 또 가서 또 뒤에 간다고 하면은 이것은 조금 어찌 보면은 국민들의 열망과 시대적 과제를 도외시하는 역사에 역행하는 모습이 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좀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행정수도라는 게 어쨌든 개헌을 통해서 돼야지 진짜 행정수도가 되는 거예요. 세종시 입장으로 봤을 때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개헌의 목적이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권력구조나 이런 것들이 좀 따져고 들어서 개헌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정치적 산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정치적 논리가 포함될 수밖에 없고.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수도 완성 또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뭐 이 두 개를 제외한 여러 가지 공약들 뭐 결국에 이제 판단은 뭐 시민들 유권자들의 몫이 아닐까 싶고 그래서 현 시점에서 세종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할 거는 뭐냐면 과연 출마 예상 후보군은 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미 많이 윤곽이 드러나 있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시민들이 이제 궁금해할 것 같고 그 와중에서 이춘희 시장이 지난 선거에서 이제 재선에 이제 성공을 했는데 과연 3선을 도전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도 아마 시민들의 굉장히 좀 관심사가 아닐까 이제 싶거든요. 지난달 23일에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맞아서 이춘희 시장이 그 세종 호수공원에 있는 바람의 언덕 있잖아요. 바람의 언덕이 이제 노무현 공원이라고 그렇죠. 좀 통하는데 거기에 올라서 멘트를 쓴 것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행정수도 완성이 저희가 지금 준비를 평가했잖아요. 이춘희 시장도 행정수도 완성에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 믿어봐 주시겠죠. 이런 뉘앙스로 이제 글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이제 전 대통령께 약간 바치는 그런 글이기도 그렇죠. 하네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1년 동안 그럼 1년 동안 마무리한다는 걸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때 해석을 하실까요? 상식적으로 1년 동안 저는 완성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최소 한 5년 정도 주어지면 2026년까지 하면 나머지 4년 2030년 완성기까지는 새로운 어떤 그 시장이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지 않냐. 누가 그렇게 얘기하길래 저도 봤더니 공감되네. 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뭐 이런저런 뭐 이를 떠나서 2선을 연임을 했었고 3선 도전을 한 번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것이다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저도 뭐 생각 같습니다. 아, 같아요. 안 나가 뭐 이 말씀은 안 하시거든요. 그렇죠. 또 나가 이 말씀도 못 하세요. 왜냐면 뭐 정치인들은 뭐 1년 전에부터 뭐 미리 이렇게 하지는 그렇죠. 않거든요. 근데 이제 세종시 건설 기획자예요. 그리고 세종시에 대해서 뭐 수백 회 그 시정 브리핑을 하면서 세종시 전문가라고도 말씀하시고, 근데 뭐 요거는 시장을 제가 이렇게 좀 하는 건가, 뭐 디스하는 건가. 근데 특별하게 확실하게 이춘희 시장만의 브랜드 정책이나 이루어진 게 전 없다. 기초공사를 해놓은 것들이 많은데 나무를 심어놓고 자라고 있는데 열매를 아직 못 봤다. 이춘희 시장도 사람인데 그 열매를 뭐 국회 세종시장도 그럴 거고요. 뭐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그 열매를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춘희 시장의 공식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만 저희 이제 기자들이나 지역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종합을 해볼 때는 아마도 삼선에 도전할 것이다. 뭐 이런 뭐 느낌이 굉장히 좀 강하게 풍기고 있다. 이 정도로 좀 정리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 지금 현재 이제 여당인데 만약 이춘희 시장이 직접 출마를 하게 된다면 이춘희 시장으로 어느 정도 후보가 이제 좀 정리된다. 좀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조심스러워요. 네, 일단은 조상호 경제부 시장 아실 거예요. 현재? 네, 지금 현 조상호 경제부 시장. 이춘희 시장하고 손발을 맞춰서 처음 이제 시장으로 취임할 때 공약을 다 같이 짰고 또 100대 과제 프로젝트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업들을 조상호 부시장이 이제 많이 기획을 했는데요. 조상호 부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세종시 내부로 볼 때는 이해찬 그 전 대표, 민주당 대표, 그리고 이춘희 시장의 후계자예요. 그래서 이춘희 시장이 나온다 하면 조상호 시장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은 안 돼요. 그리고 본인도 분명히 거기에 염두에 둘 거예요. 그래서 조상호 시장이 나간다. 그러면은 이춘희 시장은 안 나가는. 이런 모양새가 되지. 같이 나와서 경선을 하고 이런 모양새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조상호 시장은 뭐 제가 알기로는 의지를 조금 갖고 있는 건데 뭐 공식적으로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뭐 의지는 갖고 있지 않을까 좀 뭐 이렇게 좀 짐작은 하지만 그래도 이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느냐 안 나올 수 있느냐 이거 변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 좀 볼 게 이해찬 전 대표의 30년 보좌관 출신이 있어요. 정무부 시장을 지냈어요. 세종시 정무부 시장을 지냈는데 이강진 그 전 부시장. 그분은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려봤어요. 단체장 선거에 좀 나올 수 있냐 여쭤봤더니 뭐 확실한 입장은 말씀 안 하세요. 근데 이제 세종시 정상건설,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대한 열정은 나는 무지하게 많다. 요 말씀을 하고서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끊었는데 이분도 좀 그 당적을 같이 하고 있지만 뭐 도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여진이 있다. 뭐 이렇게 좀 비춰지고 있습니다. 조상호 현재 이제 경제부시장 그리고 전 이강진 정무부시장 이 정도가 이제 민주당에서는 언급이 좀 되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좀 정리할 수 있겠네요. 결과적으로는 선거 구도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지난 선거처럼 민주당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한다면 안정을 택하지 않을까 민주당에서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제 그 야당의 약진이 계속되고 있고 야당에서 깜짝 인물이 중앙의 인물, 인지도가 높은 인물이 세종시의 전략 공천을 받는 뭐 이런 상황이 만약에 발생했을 때는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은 어떤 흥행을 위해서 경선 구도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랬으면 좀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야 재미있을 수 있고 그래야 더 후보들이 열심히 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야당, 뭐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좀 해볼 만한 여력이 생겼어요. 지난 4월 재보궐선거 때도 뭐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부산시장 뭐 선거에서도 이제 대승을 거두면서 굉장히 이제 힘을 축적해 나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세종시 같은 경우도 이춘희 시장이 좀 대항할 만한 인물로 지금 여러 가지 아마 민주당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인물들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마도 이제 지난 선거보다는 충분히 이번 선거에서는 좀 해볼 만하다. 그런 인식들이 기본적으로 좀 깔려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외형적으로 비춰질 때는 좀 재미있는 구도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이춘희 시장이 초대 행복도시 건설청장이었고 그 5대로 이제 넘어가서 최민호 전 행복도시 건설청장이 지금 국민의힘 세종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김병준 시당위원장이 있고 갑을 이제 당협위원장이 있는데 이렇게 맡고 있는데 최민호 위원장이 지금 그 내년 시장 출마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최민호 전 청장과 이춘희 시장이 대결을 이미 한 차례 했었습니다. 아, 그렇죠. 2012년도에 지방선거에서 했었지만 두 분 다 다른 당으로 나와서
유한식 전 시장에게 이제 무릎을 꿇었었죠. 그렇죠. 그래서 고배를 마셨었고 그래서 진검승부는 아니었고요. 결과적으로 내년에 만약에 그 최민호 전 청장이 국민의힘 후보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정말 역대 청장 간의 리턴 매치이자 진검승부가 펼쳐진다라고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과연 약진을 할 수 있느냐, 정당세가 그리고 내년 대선에서 어느 정도에서 뭐 정부를 뭐 바꾼다든지 아니면 상당한 경쟁력을 보여줬을 때는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다시 미풍에 그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기타 외에 그 성선재 그 국제 변호사가 이제 예전에 과거에 이제 대전을 정치 무대로 주로 삼았었는데 세종시에는 2012년에 이사를 와 있었고 이번에 이제 도전장을 좀 내밀고 있는 상황에서 최민호 전 청장과의 어떤 그 대결에서 먼저 이기고 본선 진출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준비를 좀 해나가고 있고 뭐 기타 외에 뭐 김중로 전 국회의원이라든지 송하영 전 시당위원장이라든지 뭐 조관식 국회 입법정책조정위원장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도 늘 이렇게 하마평에 올랐던 분들도 같이 좀 이렇게 자리하고 있다. 최민호 전 청장 그리고 당협위원장은 아마 가슴에 돌덩어리, 바위덩어리가 하나 있을 거예요. 2012년도에 이제 뭐 이춘희 시장 그 당시 후보하고 같이 유한식 그때 당시 이제 그 시장한테 1패를 했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2014년도에 또 유한식 시장하고 또 경선에서 또 패를 했죠. 그리고 이한구 총리 시절 때 비서실장을 그렇죠, 지내셨는데 그렇죠. 그때도 이한구 그 총리의 뭐 어떤 이런저런 뭐 이런 사건 때문에 5개월 만이었죠. 그렇죠. 5개월 만에 또 낙마를 하시고 거기다가 이제 8년 만에 나 총선 불출마해 뭐 질렸나 봐 불출마해 하셨는데 이번에 아주 뭐 칼을 갈고 하여튼 가슴에 이 속에서 이제 뭐 이게 뭐 응어리가 확 지기 때문에 지금 이 현재 그 민주당의 지지 열풍이 좀 사그러드는 상황 속에서 한번 해보자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어떤 대선 전국에 따라서 시장 가능성이 예전보다는 더 커지지 않았나. 그래서 뭐 선거에 하여튼 재미를 더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네. 지금 뭐 행복청장 간의 역대 이제 행복청장 간의 이제 싸움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대목이기도 한데 최근에 눈여겨 볼 게 최민호 전 청장 같은 경우는 좀 다소 이제 주가를 좀 높이고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철도와 관련해서 제안한 것이 어떻게 이제 흐름이 굉장히 맞아 떨어졌고 또 얼마 전에는 이제 고 이건희 회장의 미술관을 세종시에 짓자 해서 이슈를 좀 선점해가는 뭐 그런 과정에 또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주목되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해요. 최민호 전 청장 같은 경우에는 충남도에서 행정부지사를 그렇죠. 또 역임했었고 전형적인 어떤 행정 쪽의 그 행정의 달인이라는 표현까지는 제가 뭐 할 수는 없겠지만 행정에서 쭉 그 잔뼈가 굵어 왔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책적 감각이라든지 또 충남도에 있었기 때문에 세종시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잘 갖추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연령대가 이춘희 시장님과 또 비슷한 연령대이기도 하고요. 그 과정에서 또 행정고시 출신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한번 맞상대할 수 있는 뭐 상대이지 않겠냐라는 이제 얘기들은 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근데 하나의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그 박근혜 전 정부가 이제 문재인 정부로 넘어가는 시기에 구원 투수로 시당위원장을 맡아줄 것을 이제 그 당원들이 요청을 했었는데 그때 그 자리에 나서지 않았던 부분에 있어서 일부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반감 정서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추스려 가면서 국민의힘의 확실한 그 시장 후보라는 것들을 남은 기간 또 만들어 가야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전략공천 후보가 나올 수도 있어요. 지난 총선에서도 김병준 후보가 내려왔듯이 이미 잘 준비하고 있던 뭐 송하영 전 시당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그냥 갑자기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지금처럼 뭔가 의제를 계속해서 던지고 그 부분들이 시민사회 속에서 공감대를 좀 넓혀 갔을 때는 부동의 어떤 후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한번 상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야권에서는 사실 정의당도 빼놓을 수 없죠. 정의당 뭐 세종시당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총선을 거치면서 이혁재 위원장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이 이제 인지도도 굉장히 이제 많이 좀 쌓았고 또 최근 몇 년 동안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적인 약자 편에 서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정책들을 좀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큰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목소리도 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이혁재 위원장밖에 생각이 안 나요. 떠오르는 사람분이. 간판 선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시장 후보를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뭐 후보군을 형성하는 움직임이 형성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정의당은 또 한 발 나가서 세종시의회 입성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세종시의회가 18석인데 17석이 이제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측이고 한 석이 이제 국민의힘 이제 비례대표 한 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는 또 그 세종시의회 입성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야죠. 예. 그 정의당이 이제 심상정 대표 이후에 뭔가 악재들을 연이어 마주하면서 약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네. 이혁재 위원장의 고민도 이제 어쨌든 뭐 총선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또 총선 후보가 다시 또 시장 후보에 나오고 이런 모습이 사실은 꼭 좋은 모습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접 그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당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뭐 당의 선당후사라는 입장으로 임하겠지만 아니면 최종적으로 시장에 반드시 출마하겠다라는 뭐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언급되고 있는 후보군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사실 아직까지 지방선거 1년이나 남았습니다. 뭐 아까 언급한 대로 중앙당에서 뭐 어떤 후보들을 또 내려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깜짝 스타가 지역에서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어떻게 이런 후보군이 좀 변화해 나갈지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세종시장 선거에서의 주요 관전 포인트 아까 뭐 행복청장 간의 뭐 대결 뭐 여러 가지 이제 언급은 됐습니다만 눈여겨봐야 될 관전 포인트는 뭐가 있는지 간단하게 좀 정리 좀 해주시죠. 간단하게 정리를 해요. 예, 왜냐하면 시간이 좀 너무 많이 흘렀어요. 네. 너무나 오랜 시간, 2004년부터 행정수도 위헌 판결부터 해서 거의 17년 세월을 흘려보낸 그 국회를 이전하는 문제, 이 문제가 분원의 성격이더라도 올해 안에 반드시 좀 매듭을 좀 지어줘야 된다. 네. 이런 변수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세종시 내부적으로 경제적인 문제, 그건 전국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코로나19 상황 이후에 상권도 어려워졌고 여러 가지 지역 경제가 살지 못하고 있고 세종시는 더더군다나 건설 중인 도시다 보니까 아직 여러 가지 기능들이 확충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들에 있어서 자족 기능을 어떻게 확충하고 더더군다나 최근에 특별공급 제도가 폐지 결정이 나면서 기업 유치라든가 대학 유치라든가 여러 가지 기관 유치에 먹구름을 들이고 있는 이런 상황들 이것을 이제 이 먹구름을 걷어내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내년 대선 과정에서 중앙 정치가 또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변수들이 맞물려 가면서 내년 선거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할 말이 있는데 짧게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민주당이 이 지지 열풍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 어떤 호재로 극복하느냐, 어떤 정책을 내놓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 틈을 어떻게 늘리느냐, 뭐 이거죠. 뭐 이렇게 그 대선 전국이 중요하죠. 3개월 전이니까요.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 올해 마무리 해야 돼요. 상반기 해야 돼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어쨌거나 올해 마무리 해야 돼요. 아니 무슨 국회 세종의사당이 곰탕도 아니고 지금 몇 번을 우려먹는 거예요. 지금 2012년, 2017년, 2022년. 짜증나. 그냥 계속 내년까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곰탕, 뭐 100년 맛집도 아니고 곰탕 우려내듯이 계속 국회 세종의사당. 이거 안 돼요. 그 전에 마무리 짓고 새로 호재를 내놓는 3월 대선, 6월 지방선거에서 어떤 호재를 내놓느냐. 뭐 부동산 뭐 이런 정책 내놓는 것도 있겠지만 내놓느냐 요게 관전 포인트. 인승동 기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어쨌든 뭐 대선 결과 또 그리고 국회 이전 또 그리고 뭐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점들에 대해서 과연 어떤 후보가 얼마나 좋은 청사진을 좀 제시할 수 있느냐 이런 점들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은 세종시 교육감 선거 한번 짧게 또 짚어보도록 하죠. 세종시 교육감 선거 역시도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 운동본부에서 분석한 공약 이행 현황 평가부터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앞서 세종시장과 마찬가지로 좀 결과가 좀 좋지 못했네요. 교육감은 좀 어땠습니까? 대전, 충북 같은 경우는 최고 등급에 있는데 세종시가 빠진 게 너무 아쉽죠. 교육의 도시, 스마트 교육 도시. 그리고 교육을 보고 세종시 이주를 이끄는 그런 세종시인데 좀 이런 부분에서 공약 이행률이나 재정 집행률에서 좀 낮다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을 사고 있죠. 대전하고 충북 지표가 높게 나왔다는 것만 가지고 세종이 무조건 뭐 못했다라고 그렇죠. 뭐 보기는 좀 어려운데 지표를 조금만 더 보고 말씀드리면 공약 이행 완료랑 목표 달성, 그다음에 뭐 주민 소통 분야 전반적으로 해서 대전 충북은
다 SA 등급을 맞았고 네. 전체적으로 뭐 웹소통은 교육감도 마찬가지로 4개 시도 충청권 4개 시도가 모두 괜찮은 평가를 좀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공약 이행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부진하게 좀 비춰졌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 투표라든지 주민 참여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부진하다라는 평가가 전반적으로 좀 관통을 했고요. 공약 이행 재정 집행률로 보면 세종 같은 경우에는 51.35% 정도가 나오는데 네. 그 전국적으로 대전하고 경북, 경기, 전남, 광주가 70% 이상 나온 곳도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이 역시도 좀 부진하다라는 지표로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 선거에서 세종시 교육감의 관리 공약수는 모두 70가지였네요. 세종시장이 145가지였던 거와 비교하면 약 절반 정도가 안 되는 이제 공약 숫자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좀 이행률은 좀 어느 정도였었던 건가요? 세종교육감, 최균희 교육감이 제시한 공약이 70개였고 네. 그 중에서 26개가 완료가 됐고 그리고 42개가 추진 중, 정상 추진 중이고 네. 뭐 완료해서 이행하고 있는 것은 따로 구분이 안 돼 있었고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68개가 그래도 목표를 향해 다가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완료된 것이 절반이 채 안 되는 부분들 때문에 좀 점수가 낮게 나타난 것 같고 대전 같은 경우는 160개인데 117개를 완료한 것으로 나왔고 충북 같은 경우는 69개인데 42개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차이가 아마 전반적인 평가에 있어서 세종이 저평가된 모습으로 좀 비춰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세종시 교육청도 안 되고 있다라는 게 아니고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는데 완료가 좀 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다소 네. 좀 낮게 보이는 네. 좀 그런 상황이기도 하겠네요. 교육감의 여러 공약 중에서 유권자분들이나 아니면 세종시의 학부모님들께서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 그리고 또 제가 관심을 가졌던 여러 가지 공약을 짚어보면 뭐 캠퍼스형 고등학교 설립도 있고 또 무상교육 확대라든가 조치원읍 중학교 이전 재배치 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눈에 띄는 그런 공약이 아니었나 이제 싶은데 두 분이 생각하실 때는 세종시 최규진 교육감의 좀 공약 이행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파악을 잘 되고 있는지 잘못되고 있는지 이것까지도 파악이 잘 안 되는데 대표공약 캠퍼스형 고등학교 설립 요 공약은 세종시 특수성에 부합을 하는 거죠. 그 외에 세종시 특수성에 부합하는 공약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별로 떠오르지 않는데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조금 다른 관점을 봐야 되는데 이춘희 세종시장이 그 선거 때 내건 공약 그 이행 재정이 아까 10조 원대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최균희 교육감은 7,800억 원입니다. 7,800억. 예, 그러니까 10분의 1도 채 안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사실 전국에 있는 모든 교육청이 자체 예산으로 뭔가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조건이 안 돼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 예산은 인건비와 학교 신설학교 설립 이런 것들로 이제 주로 가다 보니까 어떤 뭔가를 참신한 뭔가 아이디어라든가 참신한 뭔가 정책을 하려고 해도 세종시와 협업을 한다든지 세종시 예산을 받아야 되는 그런 구조가 사실은 한계 지점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지표의 평가는 결과적으로는 이곳을 살고 있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만족도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세종시에 살면서 내 미래를 꿈을 키워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어떤 여기 참 좋은 도시야 살고 싶은 도시야라고 하는 것들이 학교 현장을 다니면서 아마 체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네. 고교 평준화 네. 그리고 무상급식, 그다음에 캠퍼스형 고교, 혁신학교 이런 정책들이 있는데 근데 이 정책들은 다 반대급부가 있어요.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그 수가 몇 퍼센트냐에 따라서 아마 이 평가가 좀 엇갈릴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전국적인 이제 공약들하고 같이 이제 부합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스마트 교육을 내걸고서 교육을 추진했던 기억들이 있죠. 근데 잊혀졌잖아요. 그래서 그 세종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스마트 교육이라는 거를 어떤 산하기관의 이제 헤드 부서로서 산하기관의 이제 떠민 상황이에요. 그래서 본청에서 운영을 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문제 같은 것들 세종시 특성에 맞는 것들 그런 관련한 공약들도 좀 추진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2012년 세종시 교육이 출범하면서 전국적으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것이 예를 들면 상징적인 거지만 학생 1인당 1패드 그렇죠. 1패드를 하면서 온라인 시대에 맞게
선진적으로 교육의 시스템을 바꿔보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아주 적합한 그렇죠. 교육이었는데 그 흐름들을 타고 미리미리 준비가 좀 더 빨리 이루어지지 못한 또 부분도 있어요.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서 아이들이 뭐 분실할 수도 있고 그리고 너무 또 전자기기에 중독될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이제 퇴색된 4명당 하나의 패드로 뭐 이렇게 바뀐 뭐 그런 경향도 좀 있었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한 학급당 25명 이내라고 하는 그 지표 자체도 되게 선진적인 것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수요 예측이 좀 안 된 부분들 때문에 거의 60명이 되는 뭐 이런 학급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과대화면 학교들이 좀 일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야 되는 문제. 코로나 시대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봤을 때는 콩나물 교실이 아니라 세종시가 가장 앞서가는 곳이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도 다 그런 흐름들을 좀 가고 있는 과정에서 세종시가 이걸 과연 선도하고 있느냐 이 부분도 한번 객관적으로 좀 분석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감들이 내놓은 뭐 여러 가지 공약들도 역시나 뭐 찬성하는 공약들이 있으면 또 반대하는 공약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에 대한 평가도 역시 지방선거에서 갈리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고 아무튼 또 관심이 가는 거는 최규진 교육감 역시 지난 이춘희 시장과 마찬가지로 지난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던 케이스 아니겠어요? 뭐 3선 도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역시나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최규진 교육감 3선 도전합니까?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으로서 전 진보의 가치를 실현하는 교육감으로 좀 인식이 좀 되어 왔는데 지금 이제 2선을 거쳤고 2014년에 이제 당선 시점에 뭐 여러 가지 운도 따라준 부분도 있습니다. 뭐 당시에 세월호 추모하는 분위기 속에서 뭐 상대 후보가 음주파동에 좀 휩싸이면서 뭐 그런 부분에서 여론조사에서 조금 밀리고 있었는데 역전을 하는 그런 분위기도 좀 있어. 많이 밀렸죠. 그렇죠. 3등, 4등이었죠. 많이 밀렸죠. 3등까지 갔었습니다. 그럼요. 네, 어쨌든 2선에 성공을 해서 이제 3선을 바라보고 있고 지난해 6월에는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회장이라는 상징적 타이틀도 가지면서 3선 도전에 대한 어떤 강한 의지가 좀 엿보이는 모습으로 좀 비춰지고 좀 있는데 언론에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나는 진보를 추구하거나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그런 어떤 교육감이 그렇죠. 아니다라고 늘 강조를 해왔던 부분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또 역으로는 진보 보수를 좀 가른다라는 평가도 좀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정말 이 교육감이라는 이 선거가 기성 정당에 의해서 휘둘린다라는 어떤 평가들이 많았는데 그렇지 않고 정말 아이들을 위한 학부모들을 위한 미래를 열어주는 정책과 비전과 실행력을 가진 어떤 교육감으로서 이제 평가를 다시 한번 받아야 되는 3선 도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최규진 교육감의 뭐 3선 도전 사실상 기정사실화라고 이제 좀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럼 과연 이 최규진 교육감의 아성에 도전하는 후보군은 누가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좀 관심이 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사실 교육감 후보는 또 시장하고는 다른 게 당적을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당순으로 이게 소개하기도 좀 약간 애매한 측면이 있는데 두 분이서 굉장히 후보군이 지금 많이 이제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여러분을 뭐 나눠서 좀 취재를 의사를 한번 여쭤봤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나눠서 맡은 순서대로 한번 이승동 기자부터 몇 분 한번 짚어주시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분들은 뭐 지지해서가 아니라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화번호 아는 사람들이 전화 걸어서 네. 입장을 한번 여쭤봤어요. 네. 그래서 며칠 전부터 전화를 들어봐서 의중을 여쭤봤는데 일단 박백범 교육부 전 차관 그렇죠. 뭐 항상 뭐 아시잖아요. 한국평에 오르시고 그래서 여쭤봤어요. 근데 이분이 좀 황당해 하시더라고요. 여론을 보고 출마할 텐데 세종은 아니고 대전이다. 초중고 다 대전에서 나왔고 내 자녀들도 다 대전에서 다닌다. 왜 자꾸 세종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분명한 사실은 세종은 아니다. 여론은 보고 출마하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정리가 됐네요. 정리를 확실히 하시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최태우 교수가 있죠. 뭐 언제나 하여튼 뭐 세종시 교육감에 대한 열정을 등극을 위한 열정을 너무 갖고 계신 분인데 말씀하시기는 지난 선거 때는 좀 파란 바람이 너무 불었다. 그래서 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다. 그리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진보 정치가 흔들리고 있다. 최규진 교육감을 향한 한마디죠. 그래서 새로운 공약을 많이 준비했고 새 혁신, 신개념 공약을 준비했고 이번에는 승부할 만한 가치가 있다. 자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초대 교육감 대행을 하셨죠. 이분도 한번 전화를 한번 드려봤어요. 하마평에. 누구죠? 전우홍. 전우홍 초대 교육감 권한대행이죠. 여쭤봤더니 나는 생각 없다.
생각 없다. 생각 없다 또 정리가 됐네요. 그래서 뭐 그 앞에 지금까지는 생각 없다. 지금까지는 말씀을 안 하시고 생각 없다로 말씀하시죠. 지금까지는 생각 없다. 이런 좀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둘 수 있는데 그냥 생각 없다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뭐 관심사가 있어요. 송명석 후보죠. 뭐라고 그럴까? 그 선생님 출신이에요. 교사 출신이신데 지난 선거 때 그 최규진 교육감하고 각을 많이 세웠죠. 이번에 확고한 의지를 또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가 이제 진보와 보수로 나누기는 그렇지만 이제 언론에서 그렇고 후보를 구분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편의상 진보 보수 후보로 나누긴 하거든요. 경계가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고요. 근데 그래도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떤 그 교육적 가치라는 부분에서 조금 차이를 보이는 한국교원단체 연합회,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죠. 네. 총연합회의 그 활동, 그러니까 전현직 회장으로 활동하셨던 두 분이 세종에서 활동하셨던 두 분이 현직 교장으로 학교에 교장으로 계신 그 윤재국 두루중 교장 선생님하고 강미애 도원초 교장 선생님 두 분이 계신데 이 두 분도 지금 현직에 있기 때문에 어떤 공식적인 어떤 출마 의사를 밝힐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외부에서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로 좀 통하고 있는데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고교 평준화에 대한 전면 도입을 최규진 교육감이 했다라고 하면 그것에 조금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는 어떤 그런 단체 그리고 전혀 다른 어떤 교육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두 명의 후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지난 선거에도 하마평에 올랐는데 올해 2월에 성신여대 이제 그 교수직을 이제 퇴임하신 연서면 출신의 김경회 교수님이 계신데 김경회 교수님에 대한 약간은 이제 소위 말해서 지역에서는 민주당의 인사로 이렇게 좀 분류가 되시는 분인데 교육감 출마 가능성이 다시금 좀 얘기가 나고 있는데 연락이 닿지를 않았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아서 의향을 좀 물어본 상태인데 아직 답은 안 온 상태로 좀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에서 뭐 행정수도 완성 뭐 시민연대라든지 또는 최근에 이제 그 경제 이슈와 맞물려서 부동산 시민연대의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고 또 아파트 입주자 연합회 회장 전 회장을 맡았던 최정수 한국영상대 교수도 본격적으로 교육감 선거를 물밑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당적을 또 따로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많은 후보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1년 앞으로 다가온 세종시 교육감 선거 그럼 과연 좀 어떤 게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 또 두 분 또 이번에도 역시나 간략하게 한번 짚어주시죠. 네. 지난 선거에서도 이제 사실은 2위가 이제 최태호 교수였고 3위가 이제 송명석 그 위원장이었는데 이번에 뭐 진보 보수로 또 가를 수는 없겠지만 비슷한 성향 있는 후보들이 단일화를 하는 부분들이 어찌 보면은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지표가 일단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가 가져온 학교 현장의 변화, 이 흐름들을 제대로 읽어내서 그 현장에 맞는 맞춤형 정책 공약들을 누가 더 제시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다시 한번 요번 선거에서도 뭐 고교 평준화라든지 그리고 뭐 캠퍼스형 고교라든지 또는 그 혁신학교라든지 가치 판단의 기준이 다른 그런 현안들에 대한 어떤 정책적 충돌이 빚어지면서 뭐 학력평가 이런 부분에서 학부모들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그 트렌드 변화가 어떻게 옮겨갈지 뭐 이런 부분들이 주요 변수가 아닐까. 현직 교육감이 갖고 가는 그런 어드밴티지는 엄청나요. 그래서 후보자들이 많이 난립하면 난립할수록 최규진 교육감에게 유리한 구도를 형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지금 일반 시민들은 지금 단체장 선거하고는 달라요. 교육감 선거는요. 많이 들어본 사람을 뽑는 경향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교육감이 되면 3선 쭉 가는 경우가 많아요. 뭐 충북도는 뭐 매번 그랬고요. 그래서 지금 노출 빈도가 많은 최규진 교육감이 분명히 이제 될 확률이 많은데 이 후보자들이 난립했을 경우에 지금 말씀하셨지만 단일화 여부에 따라서 뭐 진보 보수로 굳이 말하자면 편의상 말하자면 진보 보수 1대1 대결 요 구도로 해봤을 때는 선거가 박빙감 넘치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변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흔히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하죠. 내년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라는 큰 정치적 이슈가 있는데요. 사회 분위기가 너무 이른 시기부터 선거에 매몰되는 것은 경계해야 되겠지만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할 후보가 갖춰야 할 덕목은 무언지
또 우리 지역을 위해 어떤 인물이 적절할지에 대한 관심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시사토크 견제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